자, 우리 산지 지형은 다 끝났는데 우리 뒤에 보면 수능 실전 문제 6번 한 번만 볼게요. 6번. 이건 여러분들이 두 가지 어떤 자료를 이미 다 보긴 했을 거야. 그런데 어쨌든 뒤에 문제가 나와 있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같은 한반도지만 그리고 같은 산줄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만 기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름을 먼저 불러주자면 얘 같은 걸 산경도라고 불러요. 산경도. 여기 경자는 무슨 경자냐면요. 어딘가를 찾아가는 경로 할 때 경이에요. 뭔가 흐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산맥도예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게 더 익숙해요? 자, 여기 양쪽에서 대표되는 어떤 단어를 찾아보자면 얘는 백두대간이 핵심이고요. 여기서는 태백산맥이 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게 더 익숙하니?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뭐 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산맥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랴오뚱 방향 지질구조선, 뭐 중국 방향 지질구조선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네. 그러면 이건 사실은 이론적인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랴오뚱 방향 지질구조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랴오뚱 방향 지질구조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지질구조선은 이제 옛날에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제 땅 위에 있는 산맥은 다 없어지고 땅 속에 거대한 단층 화물만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론상 얘가 융기한 다음에 다시 침식을 받다 보면 지질구조선이 지나가는 부분은 많이 깎여서 보통은 큰 하천이 되고요. 큰 강과 큰 강 사이 여기 부분은 상대적으로 높게 남아있겠죠. 그래서 지질구조선의 방향이 산줄기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게 산맥의 개념이에요. 좀 어렵더라도 그냥 듣고 이렇게 듣다 보면 뭔가 조금 익숙해질 거야. 그래서 이 산맥도에서는요, 산맥이 뻗어 있는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랴오뚱 방향 산맥, 중국 방향 산맥, 한국 방향 산맥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 대동여지도 할 때 살짝 나오는 지도거든요. 땅도 마치 사람처럼 생명체처럼 뭔가 영양분이 흐르듯이 뭐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 것처럼 어떤 기가, 에너지가 산줄기를 타고서 우리 한반도 전체에 공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상식이라보다는 직관적으로 우리 한반도에서 조상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땅,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곳, 한반도의 기는 어디서 시작한다? 아니, 한반도의 기가 백두산 제일 높으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가장 굵은 핏줄을 타고 뭐 대동맥을 타고 쭉 이렇게 흐르다가 다른 이렇게 산줄기를 타고서 한반도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전해진다고 본 거예요. 됐니? 네. 그래서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건요, 백두산에서 시작한 한반도의 기가 가장 큰 산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흐르다가 여기까지 흘러간다. 여기가 지리산이에요. 자, 혹시 지리산 꼭대기 가본 사람? 역시 미안해요. 이게 지금 관악산도 안 가본 친구가 많은데, 참고로 지리산은 관악산보다 한 3배쯤 높거든요. 3배쯤 높아서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 그랬잖아. 여기 꼭대기에 가면 이렇게 표지석이 이렇게 있어요. 천왕봉 1915m. 뒷면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한국인의 기상 여기에서 발원하다 라고 써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속되어 있다. 우리 핏줄이 끊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모든 산맥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산경도라고 하고요. 우리 조상들은 원래 우리 땅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 아마 밑에 있는 거 답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풀어보지 말고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하천 지형으로 넘어갈 거고요. 자, 하천 지형 하기 전에 프린트 하나만 나갈게요. 자, 복습 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천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하천 이름 정도는 한번 살펴보고 수업 들어가려고. 자, 여기다 그냥 필기하면서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산맥 이름이나 하천 이름은 뒤에서 계속 나오니까 뭐 굳이 필기 안 해도 상관은 없고 편할 대로 하세요. 네. 그럼 우리가 중요한
하고 산맥만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산이나 산맥. 자,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산이 있어요. 이 산 이름이 백두산이죠. 자, 필기합시다.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자, 백두산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백두산 2744m. 해발 고도는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2000m가 훌쩍 넘는다. 그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뻗어나오는 산맥이 마철령 산맥이거든요. 마철령. 우리 교재에 있는 거야. 마철령 산맥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있는 산맥이 함경 산맥이에요. 함경 산맥. 지금 이렇게 이름 적어주는 건 1차 산맥만 이름 적어주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다른 건 굳이 이름도 많은데. 그 다음에 북한에서 이렇게 가운데쯤에 있어서 북한의 이쪽과 이쪽을 나누는 이 산맥을 낭림산맥이라고 해요. 낭림산맥. 낭림산맥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게 호랑이라 그런다면 등 쪽에 있는 이 산맥이 태백산맥이죠. 네. 태백산맥, 태백산맥이고요. 그 다음 지금 정확한 위치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 태백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설악산이에요. 그러니까 설악산은 강원도에 있는데 자, 우리 서울이 대략 어디쯤에 있냐면요, 여기가 서울이에요. 여기가 서울이거든. 서울에서 그대로 동쪽으로 가면 강릉이 나와요. 근데 강릉에서 조금 더 북쪽이 속초거든요. 속초 옆에가 설악산이에요. 여기 보면 백이라고 하는 글씨 옆에 있죠. 여기 정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냥 강원도에서 어떤 산을 물어본다 그러면 설악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설악산은 돌산, 흑산. 돌산. 우리 악자 들어가면 험한 거 알아요? 관악산도 그래서 악이잖아. 물론 한자는 좀 다르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설악산은 대표적인 돌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태백산맥에서 갈라져 나온 이 산맥을 소백산맥이라고 불러요. 소백산맥. 자, 그런데 우리가 태백, 소백 하면 소는 작을 소자, 태는 클 태자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평균 해발 고도는 소백산맥이 더 높아요. 자, 그래서 소백산맥 끝에쯤에 되게 유명한 산이 있다. 이 산 이름이 지리산이죠. 지리산 위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주도에 있는 이 산 이름은 한라산. 예.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천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우리 하천은 정확하게 어디를 흐른다? 그렇게 외우기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디로 흘러서 바다에 도착하냐. 그 하구 지점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단 한반도 전체에서 큰 하천 6개를 지금 적을 거예요. 6개. 6개를 적을 건데, 아무튼 볼게요. 6개. 첫 번째는, 백두산 근처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이렇게 서쪽으로 흐르는 하천. 그럼 이제 이렇게 흐르는 하천일 거예요. 중국과의 국경을 이루거든요. 그리고 하구 지역은 여기야. 자, 이 하천 이름 혹시 알아요? 이 강 이름이 압록강이에요. 압록강. 들어본 적은 있죠? 네. 그 다음에 북한에서 이 하천인데, 이 하천. 물론 이제 여러 개의 물줄기가 만나는 건데, 어쨌든 이 하천,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하구인 하천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를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백지도에서도 여기 이렇게 푹 들어가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하천 좀 기억해 주세요. 이 하천에서 여기 정도가 학생들이 꽤 궁금해 하더라고요, 보통. 신기하게도 평양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쯤에 평양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서울이 수도죠. 네. 북한의 수도는 평양인데, 자, 우리는 한강이 서울을 지나가죠. 그럼 평양을 지나가는 북한에서 굉장히 큰 강. 무슨 강이죠? 자, 봉이 김선달이 팔아먹었어. 겨울에 이제 걔가 얼어있을 때 위에다가 이제 흙을 살짝 덮고 나무도 대충 심어놓고, 그리고 이거 땅이라 그래가지고 청나라 애들한테 팔아먹었거든요. 봄이 됐더니 얘가 녹았어. 사기꾼 새끼. 그 강이야. 이 강 이름은 대동강이에요. 대동강. 알아두세요. 네. 야, 혹시 처음 들어보니 봉이 김선달 이야기?
그래, 지금 내 목소리가 들릴 리가 없지. 지금 밖에서는 지금 쿵깍쿵깍 풍화가 울리고 있는데. 문을 닫을게요. 야, 왜 문을 닫았는데 이렇게 크게 돌려? 자, 천천히 할게요. 얘가 대동강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알려나 모르겠네. 북한에서 이렇게 만든 맥주를 이렇게 수입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맥주 이름이 대동강 맥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맥주 이름이 한강인 거지.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북쪽에서 오는 강, 남쪽에서 오는 강이 만난다. 여기가 물 두 개가 만난다. 그래서 두물머리예요. 두물머리. 물 두 개가 만난다. 그래서 두물머리야. 그 다음에 이게 한자로는 양술이에요. 우리 불양자죠. 물 두 개가 만나는 동네라 그래서 양술이라고 부르거든요. 북한강, 남한강. 그래 만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한강인 거거든. 어쨌든 북한강, 남한강이 만나서 여기 보면 이렇게 W자 모양이 있잖아요. 여기가 서울이에요. 그래서 이 강은 한강이죠. 한강. 얘가 한강이다. 그리고 여기가 서울이다.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충청도 지방인데 이제 시작하는 건 전라도에서 시작하지만 충청도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대전도 지나가고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꽤 큰 강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하구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경계예요. 이 강 이름은 얘가 금강이에요. 금강. 이름 들어본 적은 있을 텐데 금강. 그 다음에 태백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남한에서 가장 긴 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부산으로 흘러가는 강이 있어요. 이 강이 그래 지금 몇 번이나 나왔던 그 낙동강이에요. 낙동강은 언제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무슨 내용으로? 아무튼 여기 낙동강이라고 하는 강이 경상도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나왔던 두만강은 백두산 근처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동쪽으로 흘러가는 하천이에요. 얘가 두만강. 됐어요? 네. 됐어? 자, 이게 우리나라 한반도의 6대 하천인데, 자, 이 중에 큰 강 4개가 서해로 흘러요. 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 네. 근데 우리나라가 높은 부분이 동쪽이 높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물은 대부분 비가 내리면 여기를 경계로 이쪽에 내린 빗방울은 다 이쪽으로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지형 때문에 하천도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큰 강 중에 압록강, 대동강, 한강, 금강은 서해로 흐르고요. 그 다음에 낙동강은 남해로 흐르고요. 두만강은 동해로 흐른다. 이 지형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복습할 때 강 이름 6개 하고요. 그 다음에 산맥 이름 마천령, 함경, 낭림, 태백, 소백 5개 이름 정도는 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지도 보고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무튼 넘어가서 다시 수능 특강 한국지리로 돌아올게요. 네. 자, 또 기본적인 이제 용어 좀 설명할게요.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도림천이 이렇게 흘러가요. 물줄기. 하천이 흐르는 물줄기 있잖아요. 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도라고 불러요. 하도. 한자말이거든요. 하천할 때 하고요. 길도자예요. 물이 흐르는 길. 됐어요? 네. 물이 흐르는 길. 그런데 이 하도가 물줄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계곡이 이렇게 흐르다 보면 다른 계곡물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이런 도림천도 가다 보면 안양천하고 만나고 어쨌든 여러 개의 물줄기가 서로 모여가지고 결국은 바다에 이렇게 도착을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하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루는 이 물줄기 전체적인 강의 모양이 있죠. 네. 이런 걸 하계망이라고 불러요. 하계망. 기본적인 용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망은 그물망자예요. 실제로 물줄기를 다 표시하면 그물처럼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개는 단계를 뜻하는 한자말인데 이건 그냥 필기하지도 말고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지형학에서는 물줄기가 처음 시작하는 걸 1차 하천이라고 부르고요. 1차 하천과 1차 하천이 만나면 2차 하천이라고 그래요. 하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단계가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물줄기가 전체적으로 이루는 모양, 이걸 하계망이라고 그래요. 네. 어쨌든 뭐 어려운 말은 아니죠. 일단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핵심은 하천 유역과 분수계거든요. 자, 이건 이제 위성사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위성사진을 봐봅시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볼 줄 알면 좋겠는데, 자, 우리 학교가 지금 여기 있죠? 네. 자, 여기가 지금 우리 학교예요. 네. 맞는 거 같니? 천천히 한번 확인해봐. 천천히 갈게요. 이렇게 보면 광신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운동장 있고요. 그치? 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여기 뒤쪽으로는 지금 언덕이잖아. 네.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후문으로 이렇게 넘어다니는 친구들 날마다 욕하면서 다니잖아. 뭐 이렇게 경사가 급하냐고. 그쵸? 네. 뭐 가보지 않았더라도 여기 학교 출구가 지금 이렇게 쭉 오르막길이잖아. 그쵸? 자, 그럼 봐봐. 만약에 우리 학교 운동장에 떨어진 빗방울은 결국 흘러서 하천으로 갈 거야. 네. 그럼 여기에 떨어진 빗방울은 어디로 흘러갈까? 당연히 아래쪽으로 이렇게 여기 운동장에서 비가 내리면 당연히 이쪽 주공아파트 지금 저기 공사하고 있는데 신림육동시장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겠지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도림천으로 흘러가요. 그러지 않겠니? 자, 그런데 이 너머가 우리가 난곡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떨어진 빗방울이 난곡으로 갈 수는 없어. 그렇잖아. 이해돼? 그러면 자, 여기 가장 우리 학교 뒤에 있는 여기 언덕, 여기 너머에 떨어진, 자, 나누 중학교에 떨어진 빗방울은 어디로 흘러갈까? 얘가 이렇게 넘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결국 해발고도가 낮은 쪽으로 가서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이해되니?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천이 이렇게 있을 경우 이쪽에 있는 하천을 A라 그럴게요. 자, 실제로 옛날에는 여기를 따라서 계곡이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계곡이 없을까? 다 메꿔서. 메꾸면 안 돼. 물은 결국 흘러가야 돼. 네. 자, 중요한 용어 하나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들 계곡이 이렇게 실제로 물이 흘러요. 계곡이야. 그러면 이쪽이 A고 이쪽이 B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넘어다니기 힘들죠. 이런 경우에는 다리를 놓아서 다리로 건너 다녀야 되는데 사실 귀찮잖아. 힘들잖아. 그래서 하천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는요. 하천 위에를 이렇게 뚜껑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밑에서는 물이 흐르고요. 위에는 뚜껑을 덮어서 보통 도로를 만들거든요. 이해되니?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천을 복개했다 그래요. 복개. 한자말이지만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머니나 동네 어른들이 복개천, 복개도로 이런 말 쓰기도 해. 거기는 옛날에 실제로 물이 흘렀던 곳이야. 지금은 거기다 뚜껑만 덮어놓은 거예요. 이해되니? 예. 들어본 사람은 아마 금방 이렇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금방 알 거야. 물이라는 게 아예 메꿔버리면 흐를 수가 없잖아. 이해되죠? 예. 그래서 우리 학교에 떨어진 빗방울은요.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가서 지금 여기 공사 중이지만 옛날에 그 유한약국 거기 쪽으로 지나서 이렇게 흘러가면 지금 삼성육동 시장, 여기가 삼성육동 시장인데 그 옆에 08번 마을버스가 다니는 이 길이 있어요. 우리 맨날 아침마다 다니는데 여기가 옛날에는 계곡이었어요. 지금은 거기를 뚜껑을 덮어놨어. 그래 여러분들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한번 봐봐. 양옆이 그래도 08번 마을버스가 다니는 그 길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은 결국 낮은 데로 흐르니까. 그리고 이렇게 흘러간 물은 여기 도림천하고 만나거든요. 자, 여기 미림여고 입구 거기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혹시 여기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여기 뭐 있죠? 자, 여기가 도림천이야. 도림천이고 지금 여기가 미림여고 들어가는 입구 골목이고요. 그리고 여기 삼성육동 육동시장 여기 앞에 보면 여기에 뭔가 있어. 따릉이. 따릉이는 물론 따릉이도 있지. 여기에 가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하수구 같은 게 큰 하수구가 있어요. 예. 나중에 한번 가봐. 가봐. 그리고 평소 때는 물이 별로 없는데 비가 오면 거기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나중에 가봐.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는 이제 그 계곡 그 부분이 크진 않아서 평소에는 물이 별로 없다가 비가 오면 막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가 실제로는 이제 하천이란 얘기예요. 그럼 다시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여기에 하천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지하로 물이 흐르고 있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큰 길 있죠. 남곡 쪽에. 얘가 계곡이에요. 남곡 사는 친구들은 한번 확인해봐. 이 길이 여기 주변에서 해발고도가 제일 낮아. 됐어? 네. 됐어? 자, 그러면 여기에도 이렇게 하천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고요. 여기도 조그만한 하천이 하나 있어. 그런데 이 하천하고 이 하천하고는 서로 만나지 않아. 다른 하천이야. 그리고 빗물이 이렇게 내릴 때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어느 지점을 경계로 이쪽에 떨어진 빗방울은 이렇게 흘러갈 거고요. 여기에 떨어진 빗방울은 이쪽으로 흘러갈 거고. 네. 이해돼? 네. 그래서 두 하천 중간 사이 어디쯤에 보면은 해발고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지점들이 있는데 여기를 경계로 두 하천이 나뉘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서로 다른 하천으로 나뉜다고. 그래서 이런 경계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분수계라고 불러요. 분수계.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여기에 분수계라는 말 나오죠. 분수계가 물이 나눌 분자. 경계할 때 계예요. 물이 나뉘는 경계라 그래서 두 하천이 나뉘는. 자, 하천과 하천, 얘가 A 하천, B 하천이 있어요. 그러면 하천이 흐르는 이 물줄기는 해발고도가 낮죠.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모여서 흐르니까. 그래서 하천과 하천은 해발고도가 낮은데 그 사이 어딘가에는 해발고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 선이 있어. 이 선을 분수계라고 한다. 됐어요? 그럼 여기 우리 위성사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보라매 공원이에요. 보라매 공원이야. 그리고 그 앞쪽으로 보면은요, 도림천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 근데, 제가 있어요. 보라매 공원 바로 옆으로 도림천 흘러요. 나중에 한번 가봐.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도림천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큰 도로가 있죠. 네. 이게 지금 남부순환도로거든요. 네. 이게 남부순환도로인데, 혹시 여기 가본 친구 있을까, 여기? 도로 밑에서 뭔가 물이 흘러와요. 자, 이 하천 이름은 봉천천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봉천천도 이 밑에 물이 실제로 흘러. 근데 여기도 지금 위에다가 도로 덮개 씌우고 지금 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서 여기 지금 뜯어낸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뭔가 보건사업 한다고. 그래서 자, 조금 다시 볼게요. 이렇게 보면 보자. 여기 서울대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흐르는 게 도림천.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흐르는 게 봉천천. 그럼 하천과 하천은 어쨌든 여기는 해발고도가 제일 낮은 지점. 그럼 여기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에 수고개도 있고 여기가 지금 해발고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림천과 봉천천의 가운데 부분 여기가 분수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계는 조그만한 계곡을 나누는 것도 분수계, 그 다음에 좀 큰 하천을 나누는 것도 분수계, 그 다음에 정말 크게 한강과 낙동강을 나누는 분수계도 있어요. 다시 앞으로 가볼까? 내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만은 자, 우리가 앞에서 얘가 한강이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얘가 낙동강이죠. 네. 그러면 한강과 낙동강 사이에는 해발고도가 높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 소백산맥이 한강과 낙동강을 나누는 가장 큰 분수계, 대분수계라고 불러요. 네. 대분수계. 네. 자, 이제 용어는 거의 다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 들어갈게요. 문 살짝 열게요. 자, 하천에 대한 이해에서 첫 번째, 유역이란 말이 나오죠. 유역은 하천이 흐르는 지역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천 주변 지역.
근데 우리가 하천 주변 지역을 어디까지라고 보통 말을 하냐면요. 어떤 하천이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흘러. 그러면은요. 당연히 여기 이 하천하고 비슷한 다른 하천은 또 옆에 있을 거고, 그러면 이 하천과 다른 하천 사이에는 분수계가 있을 거고요. 하천은 당연히 여기도 있을 거고. 그러면 어쨌든 하천 주변으로는 이렇게 분수계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범위 안에 내린 분수계 안쪽에 내린 빗물이 결국은 이 하천으로 오른 거고, 이 분수계 너머에 떨어진 빗방울은 다른 하천으로 흘러가는 거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네. 그래서 유역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하천으로 흘러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공간 범위를 하천 유역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예. 됐어? 그런 걸 유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천으로 빗물이 모여드는 범위고요. 그 다음에 유역 간 경계는 분수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분수계는 작은 것도 있지만 한강과 낙동강을 구분하는 것처럼 커다란 분수계도 있더라. 그런 걸 대분수계라고 그런다 그랬었죠. 네. 방금 설명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다시 유역 분지라고 지금 여기서 써놨잖아요. 유역 분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부분만 한번 봐보세요. 하천이 흐르는 물줄기는 주변보다 낮은 곳이에요. 그리고 하천 주변으로는 해발 고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수계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 네. 그러면 주변보다 낮은 땅, 이걸 뭐라고 불러? 그릇 모양의 땅? 분지. 그래서 하천이 흐르는 그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 주변은 상대적으로 해발 고도가 좀 높고요. 물줄기가 흐르는 가운데 부분은 낮아. 그릇 모양이잖아. 네. 그 하천 유역을 다른 말로 유역 분지라고 불러요. 전체적으로 분지 모양이니까. 자,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루할 것 같아. 자, 그럼 어쨌든 이제 하계망 볼게요. 하계망은 아까 설명했지만 여기 봤더니 본류와 지류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만 좀 설명할게. 본류와 지류. 자, 우리가 한강이라고 그러는데 한강은 수많은 물줄기가 모여가지고 한강을 이루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서울 부분만 볼게요. 한강이 만약에 이렇게 동쪽에 서쪽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한강 물줄기 중에 가장 큰 거, 이걸 본류라고 불러요. 근본이다. 근본적인 흐름이다. 됐니? 그런데 이 한강으로는 이렇게 흘러드는 안양천이 있어요. 안양천. 자, 얘는 나무의 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런 하천을 지유라고 불러요. 가지할 때 지예요. 됐니? 그래서 하천은 본류와 지류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시 범위를 좀 줄여가지고 이 안양천만 놓고 보면요. 안양천 본류예요. 근데 안양천으로 이렇게 어떤 하천이 흘러드냐면 도림천이 흘러들어요. 그럼 이 도림천은 안양천의 지류. 됐어? 네. 그래서 여기 설명대로 하나의 본류와 이에 합류하는 지류로 이루어진 전체적인 물의 모양, 물 숫자. 그게 하계망이다. 자, 이제 밑에 있는 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네. 자, 하천의 상하류 간 평균값의 상대적인 특성이라고 나오는데 하천을 보면 하천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우리가 상류라고도 부르지만 여기서는 계곡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계곡이라고 좀 적어두세요. 하천의 상류, 관악산 계곡. 뭐 관악산 계곡이나 태백산맥에 있는 계곡이나 뭐 큰 차이 안 나거든요. 여기는 계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류는 말 그대로 하류죠. 그래서 어쨌든 관악산에 있는 물이 결국은 흘러서 한강으로 가잖아. 그래서 서울 주변의 한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류랑 하류랑은 많은 차이가 나는데 첫 번째, 경사. 관악산 계곡은 경사가 급하다. 그 다음에 한강 하류는 경사가 완만하다. 이건 뭐 외울 게 아니죠. 그냥 보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폭은 강의 폭이에요. 여러분들 관악산 계곡은 다리가 없어도 그냥 자기가 이렇게 건널 수 있죠. 물론 이게 비가 많이 올 때 건너면 안 된다. 근데 한강은 넓잖아요. 네. 참고로 한강의 폭이 얼마쯤 되는지 알아요? 보통? 혹시 한강 건너봤어? 다리로? 오리배만 타봤어? 나중에 심심하면 한번 해봐요. 내가 이제 한때는 이제 운동도 좀 하려고 한강 야경 찍으면서 다리 건너다니는 게 취미였었어요. 근데 한번 건너가려면 한 30분씩 걸려요. 최소 한 15분?
그래서 한강 다리 폭이 보통 1km 정도? 그래서 물이 모이면 하류로 가면 강의 폭이 넓어진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물의 양, 당연히 하류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퇴적물의 입자 크기. 관악산 계곡에는 물론 대부분 바위지만 거기에 자갈이나 뭐 굵은 모래 같은 게 조금 쌓여 있잖아. 근데 하류로 가면 입자가 되게 작은 것들. 그쵸? 넘어가면 되고요. 자, 원마도 볼게요. 원마도는 어려운 말은 아닌데 뭐 안 쓰는 말이다 보니까 옆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원은 둥글 원자예요. 얼마나 둥글둥글 하냐? 마는 마모됐다, 마찰할 때 마예요. 뭔가 다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바위 위에서 처음 뭔가 이렇게 부서져가지고 알맹이가 떨어져 나왔을 때는 뭐 각이 져 있거나 뭐 뾰족뾰족하거나 뭐 난리일 텐데 얘가 구르고 서로 부딪히고 하다 보면 점점 둥글둥글해지죠. 그래서 원마도는 마모돼서 둥그러진 정도를 말해요. 마모돼서 둥그러진 정도. 그래서 원마도가 제일 높은 건 9예요, 9. 됐니? 그래서 상류랑 하류랑 비교를 해보면 상류는 원마도가 낮음. 이제 막 바위에서 뭔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하류로 가면 서로 부딪히고 구르고 오랫동안 달았으니까 네. 원마도가 높을 거고.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